자, 이번에는 외교안보의 그 22대 국회의 과제로서 유승락 당선인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간의 대립, 이것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질서는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 있고, 이것이 신냉전의 도래가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냉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른 점도 많지만 크게 보아서 두 개의 큰 나라들이 대립하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친다는 면에서 냉전하고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국의 이기주의라든가 일방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전반적으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동맹장치, 또 소다자 등등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식 새로운 규칙과 기준에 입각한 연대를 추구를 합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를 바탕으로 다극적 국제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여파로 한반도의 주변에는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각하고 그 배경에는 미중, 미러 대립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역학 구도를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입지 확대를 시도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립선이 우리 지역 주변에 크게 있습니다. 한국 외교는 제가 30여 년 현장에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대학에서도 우리 외교를 공부했는데 아주 몇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째는 한국 외교가 대외 문제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성적이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만합니다. 엄중한 국제정세를 분석할 때 냉정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국내 정치 위주로 대외 관계를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강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관계가 주는 영향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를 우리의 국내 정치에 종속시키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문제는 이념성과 당파성인데 외교 문제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당파적으로 다루다 보니 국익을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이 현상은 사실 민주화 이후에 더 심화되었습니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중의 주문에 외교안보 사안을 휘두르는 일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약점은 아마추어리즘입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그때마다 권력 엘리트들이 정권을 따라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외교 문제에 비전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외교를 좌우하고 그런 비전문적인 견해가 전문적인 판단을 압도합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건입니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국내 정치의 외교를 종속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당파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다루는 전후 모습을 보면 아주 아마추어리즘이 현저합니다. 다음으로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복합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점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불가피하게도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반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반작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지극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윤 정부가 아주 네오콘적인 대외적인 관점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윤 정부는 이러한 단순한 관점을 여론이나 야당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태부적해서 결국 그 결과는 아주 치우친 외교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주변 상황을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최악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 미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고 극심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핵 미사일 능력을 더욱 키우고 있고,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억제력과 제재 압박을 위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북이 상호 확증 편향에 따라서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한국이 위험지역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 리스크도 커집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문제점은 한중 관계가 수교일의 최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러 관계도 수교일의 최악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연대를 해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연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러 간의 연대는 사상 최고조에 있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지극히 비협조적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편을 들거나 제재를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제재를 반대하거나 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의 군사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고 안보리 제재는 전혀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계기에 러북 관계의 전반적인 격이 한 단계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푸틴이 방북을 한다면 이번에는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사실 냉전 시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가까웠는데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러시아, 북한 사이에 정상교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는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는 단 한 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습니다. 푸틴이 2000년에 간 것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00년에는 푸틴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만류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를 들고 G8,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G8의 멤버였으니까 G8 회의에 가서 그걸 자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푸틴이 간다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만류하는 게 아니라 반대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를 보면 한일 관계는 개선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소통이나 여론 수렴이나 야당이나 진보 진영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해법을 꺼내 들고 이걸 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가적인 한일 협력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징용 문제인데 3자 변제라는 제안을 정부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러한 일방적인 제안을 함과 동시에 일본 측으로부터 일정한 상응 조치를 견인해내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거의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처하는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법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법률적이고 정교하고 정치한 접근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는 65년에 완전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할 일은 없다. 일본 기업이 기금에 출연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은 65년 합의에 저촉되는 식으로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배상하거나 변상하거나 할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한 사업에 낼 수는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경직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일 관계를 선순환으로 끌고 갈 한국 내의 정치적 동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간에는 악재들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최근에 나온 라인, 야후 문제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정세가 그렇고 한국의 외교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저렇고 윤 정부의 외교안이고 성적표가 이렇다면 22대에는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정부의 치우친 외교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모름지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의 외교는 네오콘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고 치우칩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카드 하나로 사강과 대외관계 전반을 운영하는 이른바 비유를 들자면 옷으로 치면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로 다 입히는 겁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테일러메이드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일변도로 외교를 지속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거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를 가속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능력도 통제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은 마치 냉전 시기의 최전선 국가처럼 진영 대결의 최전방에 서게 되고 미중 대립, 미러 대립의 부담을 전면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국이 안고 있는 핵심 외교 아젠다,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견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견제를 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처 방안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우리의 입지가 강화된다. 그러면 그런 강화된 입지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면 된다. 그런 이른바 순차적인 접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강화하면 즉각 그것이 한중 관계, 한러 관계의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미국 따로,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일 중러에 대한 한국의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전략 속에는 미국과의 공조 수위는 어느 정도고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담겨 있는 한국형 외교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좌표에 기반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쓸 테일러메이드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억제력과 제재 압박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역시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하고 억지력과 협상은 배합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배합률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자는 한꺼번에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중러와 등지는 길로 가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쪽으로 몰아세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외교를 삼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4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거대 실체 두 나라하고 동시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 또한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미중 대립이 심하고 미러 대립이 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해볼 운신 공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미중 미러가 대립을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극도로 대립을 했지만 두 나라가 협력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핵 비확산 끝까지 협력했고 핵 군축에 있어서도 상당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의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공통의 이해를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도 공통의 이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이슈들을 전반적인 미중 대립, 미러 대립에서 분리해서 협력 영역에 자리매김되도록 한국이 외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한러 관계,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야만 한반도 문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우리의 보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의 전면에 우리가 서 있다가 일북 대화가 재개가 되고 지금 그런 조짐이 이미 있습니다. 일본은 마쿠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생겨나면 트럼프가 등장하면 그 길로 갈 것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은 우리 문제 논의에서 혼자만 배제되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즉각 생각이 되겠지만 한국 외교사에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배제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협상했고 94년 1차 핵위기를 봉합한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협상 때도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21세기의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그런 처지에 서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제기하자면 국익 중심의 초당적 외교를 위한 정치권의 인식을 좀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외교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제기해야 합니다. 외교 개혁은 사실은 너무 뒤늦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자 경제 강국인데 외교하는 수준은 훨씬 아래입니다. FIFA 축구 랭킹보다 아래입니다. FIFA 랭킹은 30위대는 됩니다. 30위대 못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경기는 국민들이 보지 못한 경기입니다. 막후에서 비밀리에 벌어지기 때문에 축구는 보고 비분 관계에서 고치자 해서 고칠 수 있지만 외교 경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파적, 이념적 국내 정치 종속외교를 완화하려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사실 첫째로 정부부터가 정파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 안보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주고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역할이고 비판 기능도 밖에서 하는 권이지 정부의 집행 기능을 좌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부터 일방적인 행태를 지향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는 외교를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와 들어서는 외교 개혁을 추진하도록 주문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건가만 네 가지만 크게 제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러한 초당적 외교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선진 외교를 위한 어떤 개혁 모임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화 일로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논의하기 위한 어떤 협의 체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미일 중러와의 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의 외교를 지원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작은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종섭 대사건에서 보듯이
공관장을 아무렇게나 임명하면 안 됩니다. 공관장은 외교 최일선의 지휘관입니다.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고 거기 가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엄선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연고주의에 따라서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연고 등등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 정권만 말할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임공관장을 아무렇게나 임명하지 못하도록 어떤 자격 요건이나 절차를 좀 더 엄정하게 할 방안을 법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